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배우 전성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셜록 홈즈 단편집 중에서 5개의 오렌지 씨앗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셜록 홈즈 단편집을 읽다 보면 인물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 친구, 안녕하세요, 셜록 홈즈입니다. 제 친구 셜록 홈즈랑 저랑 그렇죠, 저는 왓슨이죠. 그 두 인물 말고 다른 인물들이 조금 겹칠 때가 좀 있긴 해요. 최대한 역할에 맞게 그 인물을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목소리로 가끔 겹칠 때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재밌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개의 오렌지 씨앗. 1882년부터 1890년까지 셜록 홈즈가 다룬 사건에 대한 나의 노트나 기록을 보면 기괴하고 재미있는 사건이 너무 많아 막상 그 중에서 선택하려고 하면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는 이미 신문에 보도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건도 있고 또 홈즈가 고도의 특수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던 사건도 있었다. 또 그의 분석으로도 해결하지 못하여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어도 결말 지을 수 없는 사건도 있었고 한편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해결되지 않아 그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완벽히 논리적인 증거가 아니라 억측이나 추측으로 설명할 수밖에는 없던 사건도 있다. 그러나 맨 마지막 부류에 속하는 것들 중에는 내용이 너무나 진기하고 뜻하지 않은 결과에 도달한 사건이 딱 하나 있었다. 이 사건 속에 있는 2-3가지 문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여기에 기록해두려고 한다. 1887년에 우리는 많은 사건에 손을 댔다. 흥미가 덜한 것도 있었고 흥미진진한 것도 있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모두 기록했다. 그 12달 동안의 목록 중에서 찾아보니 파라돌 방 사건, 가구점 지하 창고에 호화로운 본부를 꾸며놓고 있던 아마추어 거지 집단 사건, 돛대가 3개 있는 영국 범선 소피 앤더슨 호의 실종 사건, 우파섬의 그라이스 패터슨 일가의 기묘한 모험, 캠버웰 독살 사건 등이 있다. 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아는데 셜록 홈즈는 죽은 사람의 시계 태엽을 감아보고 그 시계가 2시간 전에 태엽을 감았다는 사실을 추리하여 사건 해명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이러한 사건 모두 기회가 있으면 집필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어느 것을 놓고 보아도 지금 여기서 쓰려고 하는 일련의 기괴한 상황만큼 이상한 양상을 띤 사건은 없다. 9월 하순 추분의 폭풍이 예년보다 더 사납게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다. 온종일 바람이 사납고 비는 세차게 창문을 두드려서 우리들은 인공의 대도시 런던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잠시 동안 일상생활의 감각을 잃고 말았다. 자연의 맹위가 우리 속에 갇힌 야수처럼 문명의 쇠창살을 통해 인류에게 지저대고 쫓아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때가 되자 폭풍우는 더욱 사나워져서 바람은 굴뚝 속에서 어린애처럼 울부짖기도 하고 흐느껴 울기도 하고 있었다. 셜록 홈즈는 시무룩한 얼굴로 난로 옆에 앉아 범죄 기록의 대조색인을 뽑고 있었고 나는 홈즈의 맞은편에 앉아서 클락 러셀의 걸작 해양 소설을 탐독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집 밖에서 포유하는 폭풍우가 책 속으로 끼어들어 사나워진 빗소리가 마치 몰려와 부서지는 파도 소리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아내가 숙모집에 4-5일간 다니러 갔으므로 아내가 없는 동안 다시 베이커가의 옛 보금자리에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어? 나는 문득 얼굴을 들어 친구를 보며 말을 걸었다. 분명히 벨이 울리고 있어. 이런 밤에 누가 왔을까? 자네 친구? 내 친구는 자네 한 명뿐이야. 홈즈가 대답했다.
그리고 오라고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의뢰인인가? 그렇다면 심각한 사건이야. 이렇게 비바람 몰아치는 날에 그것도 이런 시간에 찾아온다는 것은 여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어렵지. 하지만 이 집의 안주인에게 놀러 온 사람일지도 몰라. 그러나 셜록 홈즈의 예상은 들어맞지 않았다. 복도에 발소리가 나고 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긴 팔을 뻗어 손님이 앉을 의자 쪽으로 램프를 돌려놓으면서 들어오라고 대답했다. 들어온 사람은 고작해야 22살이 될까 말까한 젊은 남자였다. 몸가짐이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에 태도도 우아했다. 물이 떨어지는 우산과 젖어서 번들거리는 레인코트를 보아 그가 걸어온 바깥의 폭풍우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램프가 비치는 방 안을 조심스레 둘러보았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근심이 완연한 눈이 무언가 커다란 걱정에 쌓여있는 것 같았다. 미안합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바깥 날씨를 끌고 와버렸군요. 남자가 금태 코안경을 눈에 대면서 말했다. 우산과 레인코트를 주세요. 홈즈가 말했다. 여기에 걸어두면 곧 마를 겁니다. 남서부 쪽에서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서섹스의 호삼에서 왔습니다. 구두 끝에 묻어있는 점토와 베가토의 혼합물은 그 지방 특유의 것이죠. 상담을 하려고 왔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만 글쎄요. 그건 지금 장담할 수 없군요.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홈즈씨. 탱거빌 클럽 스캔들 사건에서 도움을 받은 트렌더게스트 소령이 당신 솜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건 말입니까? 소령은 카드에서 속임수를 썼다는 누명을 썼지요. 당신이 손을 대기만 하면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없다고 소령은 말했습니다. 지나친 말입니다. 실패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난 4번이나 실패했어요. 남자를 상대로 3번, 여자를 상대로 1번. 성공하신 예에 비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하긴 대체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럼 나의 경우도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거기 의자를 날로 가까이 끌어다 앉고 사건을 말씀하세요. 네, 이상한 사건입니다. 이곳에 오는 사건은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최종 상고 재판소와 비슷한 곳이니까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에게 일어난 사건만큼 기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호기심이 발동하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중요한 사실을 말하세요. 그렇게 하면 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점을 나중에 질문할 수 있으니까. 젊은이는 의자를 당겨 앉더니 젖은 발을 불 쪽으로 뻗었다. 내 이름은 존 오픈쇼입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 무서운 사건은 나와 그다지 관계가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대 때부터 이어져 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정을 보다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형은 일라이어스, 나의 아버지 되는 동생은 조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코벤트리에서 작은 공장을 하셨는데 자전거가 발명되자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오픈쇼 네고 타이어 특허를 받고 나중에 그 특허권을 팔아서 상당한 돈을 벌어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 성공하셨습니다. 큰아버지 일라이어스는 젊은 시절에 미국에 건너가 플로리다에서 농장을 경영했는데 큰아버지도 나름대로 꽤 성공했다는 소문입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큰아버지는 남군의 잭슨 장군 밑에 들어가 종군했고 그 후 후드 장군 밑에서 대령까지 진급했습니다. 그러나 1865년 남군 총사령관 리 장군이 항복을 하자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 3, 4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1869년인지 70년인지 유럽으로 돌아와 호샴에 가까운 서섹스의 작은 땅을 매입,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큰아버지는 미국에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는데 그런데도 영국에 돌아온 이유는 흑인을 몹시 싫어하여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화당의 정책이 비위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큰아버지의 인품은 유별난 데가 많았습니다. 성미가 급하고 거칠어서 화가 나면 무지막지한 독서를 퍼부어댔습니다.
그리고 사교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이 호샴에서도 몇 해나 살았습니다만 그동안 한 번이라도 거리에 나간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집 주위에는 정원도 있고 밭도 있어서 그곳에서 가끔 운동을 하곤 했지만 며칠 계속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브랜디를 많이 마셨고 담배도 꼴초입니다만 사람과 만나는 것은 질색으로 여겨서 친구가 없어도 태어났습니다. 이 동생에게까지 친밀감을 갖지 않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나만은 예외였습니다. 이 처음 만난 것이 내가 12살 때인데 그때부터 나는 큰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1878년으로 기억합니다만 큰아버지가 영국으로 돌아와 89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승낙을 받고 나를 당신 집에 데려다 놓았는데 큰아버지 나름대로 나에게는 퍽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나를 데리고 주사위 놀이나 체스를 하는 것을 좋아했고 또 하인이나 드나드는 상인에 대해서는 나를 대리인으로 내세웠으므로 나는 16살 때부터 집안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열쇠도 모두 내가 맡았으며 큰아버지의 조용한 은둔 생활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잡동사니를 쌓아둔 지붕 및 다락방에는 늘 자물쇠를 걸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나뿐 아니라 다른 누구도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는 호기심에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본 일이 있는데 이런 방이 의뢰 그렇듯이 헌 트렁크와 올망졸망한 보따리 등 너절한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1883년 3월 어느 날 아침 외국 우표가 붙은 편지 한 통이 대령님 식탁의 접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집은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교제하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편지가 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편지도 인도에서 왔다고 큰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폰디체리 우체국 소인이 찍혔어. 대체 무엇일까? 큰아버지는 급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러자 봉투 속에서 건조한 작은 오렌지 씨앗 5개가 후두둑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만 큰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웃음은 쑥 들어갔습니다. 큰아버지는 입술이 아래로 축 처지고 눈은 부릅떴으며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든 채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K. 큰아버지는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드디어 나도 죗값을 치러야 할 날이 왔는가? 큰아버지의 괴로운 표정을 보고 왜 그러는지 물어보자 얘야, 이것은 죽음이다 라는 말만 내뱉고는 식탁을 떠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나는 두려움으로 떨 뿐이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보니까 봉함을 하기 위해 풀칠하는 곳 바로 위에 K자 3개가 빨간 윙크로 휘갈겨 써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마른 오렌지 씨앗이 5개 들어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아버지의 그 소름 끼치는 듯한 표정의 공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식사를 중단하고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한 손은 그 다락방의 것이 틀림없는 녹슨 열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돈 상자인 듯한 작은 노쇠 상자를 들고 내려오는 큰아버지와 계단 중간에서 마주쳤습니다. 멋대로 하라지. 난 절대로 지지 않아. 큰아버지는 혼자 저주의 말을 중얼거리더니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메리에게 내 방에 불을 넣으라고 해라. 그리고 호샴의 포덤 변호사를 불러. 시키는 대로 하여 변호사가 오자 저도 같이 방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난로불이 활활 타고 있었는데 종이를 불태웠는지 푸시시한 검은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까의 노쇠 상자가 뚜껑이 열린 채 있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뚜껑에는 아침에 봉투에서 본 것과 똑같이 K자 3개가 나란히 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존, 내 유언장의 증인이 되어라. 나는 이곳의 땅을 모두 동생인 너의 아버지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따라서 그 다음에는 네가 상속받게 된다. 이 땅을 무사히 유지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다행은 없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악마 같은 적에게 시원스럽게 주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알 수 없는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 유감이지만 그러나 현 단계에선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자, 포덤씨가 가리키는 곳에 서명해라. 지시하는 곳에 내가 서명을 하자 변호사는 그 종이를 갖고 갔습니다.
물론 나는 이 일이 이상스럽기도 했지만 왠지 마음속에서 떨어지질 않아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감뿐이었는데 그것도 날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흐려져 나중에는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만 큰아버지는 옛날의 큰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술은 더욱 늘었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전보다도 더 꺼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어쩌다 밖에 나오면 엉망으로 술에 취해서 권총을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정원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악마 아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해도 양처럼 우리에 갇히지 않는다. 등등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란의 발작도 진정이 되면 허겁지겁 방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 빗장을 내리고 자물쇠를 걸어 마음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에 대해 더는 대항할 여력이 없는 듯이 녹초가 됐습니다. 나는 그런 순간에 큰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추운 날에는 마치 세면기에서 막 얼굴을 쳐든 것처럼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홈즈 씨, 매우 지루했겠지만 이 긴 이야기도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큰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 집을 뛰쳐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찾아 나섰습니다. 정원 저편에 있는 푸른 물 이끼가 떠있는 작은 연못에 큰아버지는 그만 엎어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적도 없고 연못이라고는 하지만 깊이가 2피트밖에 되지 않았지요. 배심원은 큰아버지의 소문난 평소 생활을 고려해 자살이라는 편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소 큰아버지가 못 견딜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기 위해 거기까지 일부러 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배심원의 편결로 종결되어 나의 아버지는 땅과 은행에 예치한 약 1만 4천 파운드의 돈을 명의를 바꾸어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기이한 것이 될 것 같소. 큰아버지와 편지를 받은 것은 언제이며 자살이라 추정된 최후를 맞이한 날은 언제입니까? 예, 편지가 온 것은 1883년 3월 10일이고 돌아가신 것은 그로부터 7주가 지난 5월 2일 밤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네, 아버지는 호샴의 저택을 상속하자 나의 요구를 반영해 늘 잠겨있는 지붕 및 다락방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롭새 상자는 있었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뚜껑 안에는 종이가 붙어 있는데 그 종이 위에는 K자가 셋 적혀 있고 그 밑에는 편지, 비고, 영수증, 명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태워 없앤 서류는 그것으로 대충 짐작이 갑니다. 지붕 및 다락방에는 이것 외에는 이렇다 할 물건이 없었으나 다만 큰아버지의 미국 생활과 관련이 있는 서류와 수첩다이가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남북전쟁 당시의 것도 있어서 큰아버지가 의무에 충실한 용감한 군인이었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남부 여러 주의 재건시대 무렵의 것으로 주로 정치에 관계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쟁 후에 혼란기를 틈타 북부에서 온 정치 몰입애들에 대항하여 큰아버지가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 아버지가 호샴에 살게 된 것은 1884년 초인데 이듬해 1월까지는 평온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한 1월 4일 아침에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니까 한 손에는 방금 들은 봉투를 들었고 다른 한 손은 활짝 벌리고 있는데 손바닥에는 마른 오렌지 씨앗 5개가 얹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내가 큰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곤 했는데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자 웃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매우 소심해지신 듯 보였습니다. 존, 이건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마음은 납덩어리처럼 무거워졌습니다. KKK예요. 아버지는 봉투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구나 라며 외쳤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이것은 무슨 뜻일까, 존? 서류는 해시계 위에 놓아라. 저는 아버지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며 읽었습니다. 서류는 뭐야? 그리고 해시계는 또 뭐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원에 있는 해시계 말이겠죠. 그것 말고 또 있겠어요? 그러나 서류는 큰아버지가 태워 없애지 않았을까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간신히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여기는 문명국이다. 이런 되먹지 않은 장난이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서 이따위 편지를 보냈을까?
내가 소인을 보고 스코틀랜드의 던디에서 온 것입니다. 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되먹지 않은 장난이다. 내가 서류나 해시계 따위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이런 시시한 일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저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아버지. 내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일부러 경찰에까지 가서 웃음거리가 되긴 싫다. 그럼 제가 대신 신고할게요.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장난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한 번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을 다시 번복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길한 예감으로 겁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편지가 온 지 사흘째가 되는 날에 아버지는 포츠다운 힐의 요새 사령관으로 있는 옛 친구 프리바디 소령을 찾아가셨습니다. 집에 안 계시면 그만큼 안전할 것 같아 나는 아버지 외출에는 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이틀 후 소령으로부터 급히 오라는 전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부근 일대에 파여있는 백악갱 하나에 추락하여 두개골이 깨져 인사불성으로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곳 지리의 어두운 데다 백악경에는 울타리도 없어서 검시 재판의 배심원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사고사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상황을 세밀하게 조사해 보았으나 타살이라 생각할 만한 점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폭행을 당한 흔적도 발자국도 또한 도난당한 물건도 없으며 부근에서 낯선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에는 그래도 불안이 남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음모와 계략이 아버지를 에워싸고 있었다고 99%까지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석연치 않은 일로 하여 나는 유산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왜 집을 처분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시겠지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재난은 큰아버지의 일신상에 일어난 모종의 사건에 얽힌 것이므로 집을 옮긴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1885년 1월인데 그로부터 2년 8개월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동안 호삼에서 행복한 생활을 보냈으므로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집안에 내린 저주도 큰아버지와 아버지 때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은 너무 빨랐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아침에 아버지의 일신에 닥쳐온 것과 같은 형태로 나에게도 무서운 조짐이 찾아온 것입니다. 젊은이는 조끼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오렌지 씨앗 5개를 쏟아놓았다. 이것이 그 봉투입니다. 소인은 런던 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봉투 속에는 아버지가 받으신 것과 똑같은 내용의 글이 들어있습니다. KKK. 그리고 그 밑에 서류를 해시계 위에 놓아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뱀의 놀림을 받은 토끼가 된 기분입니다. 저항할 길이 없는 무자비한 악마의 손에 붙잡혀서 아무리 앞을 내다보고 조심을 해도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니요. 당신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당신을 구하는 것은 활동력뿐입니다. 절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웃더군요. 아마 편지가 모두 장난이고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은 배심원이 편결했듯이 완전한 사고로 편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어처구니 없도록 어리석은 것들. 그래도 집에서 저를 보호하라며 경관 1명을 보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당신과 함께 왔습니까? 아니요. 집을 지키라는 명령이니까요. 홈즈는 또 미친 사람같이 주먹을 휘둘렀다. 당신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아니, 왜 즉시 오지 않았습니까? 몰랐으니까요. 사실은 오늘 아침 프렌더게스트 소령에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을 찾아보라고 권하더군요. 편지가 온 지 벌써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더 일찍 손을 써야 했어요. 지금 보여주신 것 외에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단서가 될 만한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서류를 태운 날 담뱃재 속에 타다 남은 메모지가 이것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이 한 장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많은 종이 중에서 한 장만 빠져서 타지 않고 남은 것이 아닐까요? 씨앗이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다른 문구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밀 일기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필적은 틀림없이 큰 아버지의 것입니다. 홈즈가 램프를 움직였으므로 나도 함께 들여다보았는데 종이 한쪽이 톱날 모양이라 노트에서 뜯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쪽에 1869년 3월이라 적혀 있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묘한 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4일 허드슨 옴 태도는 변함없음. 7일 맥콜리 파라모 세인트 오거스틴이 스웨인에게 씨앗 발송. 9일 맥콜리 떠남. 10일 존 스웨인 떠남. 12일 파라모 방문. 만사 순조로움. 고맙습니다. 홈즈가 종이를 접어서 손님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자, 이제 잠시 더 우물쭈물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 내용을 여기서 검토하고 있을 여유도 없습니다. 즉시 돌아가서 행동을 개시하시오. 뭘 해야 합니까?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도 즉시 해야 합니다. 먼저 보여주신 이 종이를 이야기한 노스의 상자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는 큰아버지가 모두 태우고 이것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고 써서 함께 상자에 넣어요.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써야 합니다. 그 일이 끝나면 편지에 지시한 대로 즉시 해시계 위에 상자를 올려놓으세요. 알았습니까? 네. 지금은 복수를 하느니 하는 따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법률의 힘이라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적은 이미 그물을 쳐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물을 쳐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신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눈앞의 위험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수수께끼를 풀고 악인을 경계하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는 일어서서 코트를 입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꼭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겠습니다. 1분 1초라도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 신변에 무서운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가실 생각입니까? 오톨로역에서 기차로. 아직 9시 전이군요. 사람의 왕래학교에 있을 테니까 별 염려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주의는 해야 합니다. 저는 총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럼 호샴에 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수께끼의 근본은 런던에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사건을 규명하겠습니다. 그럼 상자를 해시계 위에 올려놓고 결과를 알려드릴 겸해서 2, 3일 안으로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충고는 꼭 지키겠습니다. 젊은이는 악수를 하고 나서 문 밖으로 나갔다. 집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휘몰아치고 빗줄기는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 이상하고 흉포한 이야기는 미쳐 날뛰는 자연 속에서 폭풍우에 휩쓸려온 해초처럼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가 지금 다시 폭풍우에 휘말려간 것처럼 느껴졌다. 셜록 홈즈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난로의 불을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어 천장으로 올라가는 푸른 담배 연기를 올려다보았다. 왓슨, 우리의 경험에서 이런 기괴한 이야기는 처음인 것 같네. 그렇군. 네 사람의 서명에 버금가는 사건이야. 정말 그래. 그건 특별했어. 하지만 이번에 존 오픈쇼라는 젊은이가 그때의 숄토 일가보다도 더 위험한, 무서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위험이 어떤 내용인지 자네는 알고 있다는 말인가? 위험의 성격은 알고 있지. 그러면 어떤 사건인가? KKK는 누구지? 그리고 왜 그 불행한 일가만 노리는 것일까? 셜록 홈즈는 눈을 감은 채 양쪽 팔꿈치를 의자의 팔걸이에 얹고 손가락 끝을 맞붙였다. 이상적인 추리가는 갖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사실이 하나 제시되면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물을 빠짐없이 추리할 뿐 아니라 다시 그 사실에서 발전해 나가는 장래의 결과도 다 내다보는 거라네. 퀴비에가 뼈 하나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그 동물의 전체 모습을 정확히 그릴 수 있듯이
연속된 사건의 한 고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관찰자는 그 앞뒤에 연결되는 고리들도 모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지. 결과는 아직 잡지 못했지만 그것은 추리만으로 도달할 수 있지. 사람들이 감각으로 해결하려다가 번번에 실패한 사건도 서재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네. 그러나 이 추리술은 완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리가가 알고 있는 사실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해. 그렇게 하면 자네도 곧 알게 되겠지만 모든 지식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은 지금처럼 무료로 교육을 받고 백과사전이 보급된 시대에도 흔치 않는 소양이 아닐 수 없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지식을 몸에 지니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네. 나는 그 노력을 했어. 언제였더라? 우리들이 처음 알게 된 무렵에 자네는 나의 지식의 한계를 매우 정확하게 판정한 적이 있었지. 있었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써놓고 보니 재미있는 글이었지. 나의 기억으로는 철학, 천문학, 정치에 대한 지식은 제로였네. 식물학은 확실치 않고 지질학은 런던 주변 50마일 이내의 흙이나 먼지를 식별할 수 있고 화학은 한쪽에 쏠려있고 해부학은 체계적이 아니었지. 선정문학이나 범죄 기록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그 밖에 바이올린, 권투, 검술의 달인, 법률에 밝고 코카인과 담배 중독자, 내가 분석한 중요한 내용은 대체 이런 정도였지. 홍재는 마지막 항을 말했을 때 씩 웃었다. 그래서 말인데 그때도 말했듯이 두뇌라고 하는 조그만 다락방에는 즉시 꺼내어 쓸 수 있는 도구만 넣어두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서재에 던져두면 되네. 자, 이제 오늘 밤에 들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축적해둔 것을 모두 꺼내야 할 필요가 있어. 미안하지만 그 선반에서 미국 백과사전의 K 항목을 꺼내주게. 고마워. 자, 이제부터 상황 판단에 의해 어떤 것이 추출되어 나오는가를 보세. 맨 먼저 오픈슈 대령이 미국을 떠난 것은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였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에서부터 출발해보세. 사람은 그 나이가 되면 습관을 좀처럼 바꾸기 어려워. 더구나 그 대령은 기후가 좋은 플로리다를 버리고 일부러 영국의 시골 구석으로 들어가 고독한 생활을 시작했지. 영국에 돌아온 후부터는 다른 사람과 교제를 피해온 것을 보면 그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네. 이로써 그가 미국을 떠난 것은 그 누군가가 아니면 그 무엇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가정이 성립되네.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나 상속인들이 받은 무서운 편지를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 자네는 편지 세 통에 찍힌 소인을 주위에서 보았나? 처음 것은 인도의 폰디체리, 다음 것은 스코틀랜드의 던디, 마지막 것은 런던이었어. 런던의 동부야. 거기서 생각나는 것은 없나? 모두 항구야. 보낸 사람은 배를 타고 있겠지. 훌륭해. 이미 단서를 하나 잡은 거야. 보낸 사람이 배를 타고 있는 남자라는 점은 틀림없을 것 같아. 커다란 가능성이 보이는군. 다음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세. 폰디체리에서 편지를 보낸 경우는 협박장을 내고 참극이 일어나기까지 7주가 걸렸어. 던디의 경우는 불과 3, 4일이야. 이것에서 뭐 떠오르는 것 없나? 그만큼 장거리 여행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편지로 그만큼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모르겠군. 적어도 또는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범선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어. 그들은 사명을 띠고 출발하기 전에 그들의 기묘한 경고문이나 씨앗을 보내는 모양이야. 던디에서 온 편지가 도착한 이후 곧 범행이 일어났지. 만약 그들이 기선을 타고 왔다면 폰티체리에서 온 편지의 경우에는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범행이 일어났을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7주나 늦었지. 이 7주란 편지를 운반한 우편선과 발송인이 타고 있는 범선과의 속도 차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그럴지도 모르지가 아니라 그게 확실해. 그러므로 이번 경우는 사태가 매우 절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 그렇기 때문에 오픈쇼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한 것이지. 참극은 두 번 다 발송인이 발송지에서 이쪽으로 도착할 만한 날짜에 맞춰 일어났어. 그런데 이번에는 발신지가 런던이라 1초도 지체할 수 없어. 큰일이군. 내가 소리쳤다. 그런데 이 잔인한 범행의 이유는 뭘까? 오프슈 대령이 갖고 있던 서류는 범선에 타고 있는 한 사람 내지 몇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관계될 만큼 중요한 것이겠지. 나는 아무리 봐도 한 사람은 아니라고 믿어.
혼자서는 검시 재판의 배심원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게 2번이나 살인을 하지 못해. 적어도 3사람이나 4사람은 되며 모두 계략이 뛰어나고 대담한 놈들이야. 그들은 찾는 서류가 누구의 손에 있더라도 반드시 빼앗을 생각이야. 여기까지 오면 KKK란 개인의 머리글자가 아니라 어떤 단체의 기호라는 것을 자네도 알 것이네. 그렇다면 어떤 단체일까? 자네는... 셜록 홈즈는 몸을 내밀며 소리를 낮추었다. 그 클럭스 클랜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 없소? 홈즈는 무릎 위의 백과사전의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 있네. 쿠클럭스 클랜. 총의 격처를 세울 때 소리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이 무서운 비밀 결사는 남북 전쟁 후 남부 여러 주의 일부 군인들로 조직되었으며 순식간에 전국에 퍼져 각지, 특히 테네시, 루이지애나, 남부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주 곳곳에서 급속히 지부가 결성되었다. 정치 목적, 주로 흑인 유권자를 위협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인물을 살해하거나 거주지에서 추방하는 일을 일삼았다. 일반적으로 폭력 행사에 앞서 노리는 인물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지방에서는 작은 참나무가지, 다른 지방에서는 멜론이나 오렌지 씨앗 등의 기괴하지만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방법을 썼다. 이 경고를 받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언행에 대해 수정을 하거나 도망간다. 만일 이것에 거스르면 반드시 죽음의 사자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 그 방법은 기발하고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결사의 조직이 완벽하고 또한 실행 방법이 조직적이었으므로 경고에 거역하고도 죽음을 모면한 기록이나 범죄가 검거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결사는 미국 정부나 남부 사회의 선량한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전성을 구가했으나 1869년에 갑자기 활동을 중지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같은 종류의 단체가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홈즈는 사전을 밑에 놓으면서 계속 말했다. 결사가 갑자기 활동을 중지한 시기가 오픈쇼 대령이 미국에서 서류를 가지고 귀국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어.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몰라. 대령과 그 가족이 집념강한 잔당이 해치라는 대상이 되었던 점도 이상하지 않지. 기록이나 일기가 남부의 몇몇 지도자와 관계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는 안심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자네도 쉽게 짐작할 수 있지. 그러면 아까 본 노트의 한 페이지는 우리들이 상상한 그런 거겠지.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A, B, C의 씨앗 발송이라고 써 있었지. 그건 즉 조직의 협박장을 보냈다는 뜻이네. 다음은 A와 B가 떠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망갔다는 뜻이고 끝으로 C 방문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불길한 일을 의미하네. 여보게 왓슨, 우리는 어쩌면 암흑세계에 약간이나마 메스를 가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존 오픈쇼는 내가 말한 방법 말고는 달리 살 길이 없을 거야. 자, 이로써 오늘 밤에 할 이야기는 다 한 셈이니 거기 바이올린이나 집어줘. 이 지독한 날씨와 그보다 더 지독한 인간 세상을 30분 정도 있도록 하지. 다음날 아침은 날씨가 활짝 깨었다. 태양은 대도시 위에 덮인 옅은 안개를 통해 부드러운 햇볕을 내리고 있었다. 내가 내려가 보니까 셜록 홈즈는 벌써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미안, 자네를 기다리지 않았네. 홈즈가 말했다. 오늘은 오픈쇼 사건으로 매우 바쁠 것 같아서 말이야.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처음 조사한 결과에 달렸어. 결국은 호샴에 가게 되겠지만 거기부터 가는 게 아니고 런던에서부터 시작하겠어. 배를 울려주게 하녀가 자네의 커피를 갖고 올 거야.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테이블에서 아직도 접힌 채로 있는 신문을 들어 읽기 시작했다. 문득 어떤 제목이 눈에 들어와 나는 오한을 느꼈다. 이봐, 홈즈, 이미 늦었어. 나는 외쳤다. 뭐야? 홈즈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혹시나 하고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당했나? 그의 음성은 조용했으나 강한 충격을 받은 것만은 분명했다. 오픈쇼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지. 워털로 다리 부근의 참극이라는 제목이야. 읽어보게. 어젯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H서의 국순경은 워털로 다리 부근에서 근무 중 사람 살려라는 외침과 물이 튀는 소리를 들었다. 행인이 몇 명 달려와 협력했으나 심한 비바람과 어둠 때문에 구조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러나 경보에 의해 수상경찰의 출동, 시체 안양에는 성공했다.
신원은 주머니에 들어있던 봉투에 의해 호샴 부근에 사는 존 오픈쇼라는 신사로 판명되었다. 그는 막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급히 가던 중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 증기선 선착장에서 실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체에는 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불행한 사고사가 틀림없다. 이 결과 선착장의 상태에 대해 앞으로 당국이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잠시 말을 잊었다. 나는 지금까지 홈즈의 그런 침울하고 실망한 표정을 본 적이 없다. 어슨, 나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 홈즈가 말했다. 물론 이것은 하찮은 개인 감정이지만 나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어. 이제는 내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그 악당들을 체포하고 말겠어. 생각도 못해 나에게 의지하려고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무참히 죽음을 당하다니. 그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창백했고 가늘고 긴 두 손을 신경질적으로 맞잡았다 놓았다 하면서 흥분을 누르지 못하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간교한 악마들 같으니 어떤 방법으로 그곳까지 유인했을까? 강변길은 역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다리 위는 그런 폭풍 몰아치는 밤이라도 사람의 왕래가 많으므로 범행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텐데. 좋아, 왓슨.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지 지켜보게.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경찰서에 가려나? 아니야, 내가 경찰이 되겠어. 내가 그물을 쳐놓으면 경찰이 파리 정도는 잡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날은 온종일 본업인 의사일로 바빠서 베이커가에 돌아간 것은 밤이 되어서였다. 셜록 홈즈는 그때도 돌아오지 않았다가 10시 가까이 되어 지쳐서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찬장 문을 열더니 빵을 꺼내어 물을 마셔가면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배가 고팠나? 내가 말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았네. 먹을 것을 잊고 있었어.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아무것도? 그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 그래, 일은 잘 되었나? 단서를 잡았군. 놈들은 내 손 안에 있어. 오픈쇼의 원수를 갚을 날도 멀지 않네. 저 왓슨, 이번에는 우리가 놈들에게 악마적인 암호를 보내세. 이건 멋진 착상이야. 뭐라고? 홈즈는 찬장에서 오렌지를 꺼내더니 잘게 쪼개어 테이블 위에 씨앗을 발라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개를 봉투에 넣고 봉투에 접혀진 안쪽에다 J.O의 대리 SH라고 썼다. 봉화문 하고 겉에다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항 바크산 론스타호 선장 제임스 켈하운 씨라고 수신인의 이름을 썼다. 그가 항구에 들어가면 이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놈은 밤잠도 설치게 될 것이네. 오픈쇼가 떠밀려 죽었을 때와 같이 편지를 보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예고되었다고 느낄 것세. 그 켈하운 선장은 누구야? 일당의 두목이야. 다른 놈들도 해치우겠지만 우선 두목부터야. 어떤 방법으로 알아냈나? 홈즈는 주머니에서 날짜와 이름이 가득 적힌 커다란 종이를 꺼냈다. 난 오늘 하루 종일 로이드 선박 등록부와 옛 신문을 조사하여 1883년 1월부터 3월까지 폰디체리에 기항한 배의 그 후에 동정을 조사했어. 지난 2달 동안의 보고에 의하면 톤수가 큰 배는 36척이었네. 그 중에서 론스타우라는 배가 나의 관심을 끌었네. 왜냐하면 런던에서 출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배의 이름은 미국 어느 주의 별칭이거든. 텍사스지? 글쎄, 거기까지는 기억하지 못했고 지금도 자신이 없어. 아무튼 미국 선박은 틀림없다고 단정했네. 그래서 어떻게 했나? 던디항의 기록을 조사해보니까 론스타우가 1885년 1월에 기항했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혐의는 확신으로 변했지. 그 다음에는 현재 런던항에 정박해 있는 배를 조사했지. 그랬더니 론스타우는 지난주에 들어와 있었어. 즉시 템즈강의 엘버트 부두로 달려왔더니 아침에 썰물을 타고 서베낭을 향해 귀향길에 올랐다는 것을 알았어. 강어기인 그레이브스 엔드에 전보로 문의했더니 조금 전에 그것을 통과했다는 대답이었고 바람은 동풍이므로 지금쯤은 굿윗 사주를 지나 화이트섬 근처를 통과하고 있을 거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체포하는 거나 다름없네. 내가 조사한 바로는 선원 중 순수한 미국인은 선장과 2 항해사뿐이었어. 그 외에는 핀란드인과 독일인이야. 그리고 배에 짐을 실었던 항만 노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세 미국인은 어젯밤 모두 상륙했었대. 자, 그 범선이 서베나운과 이팡을 무렵에는 이미 이 편지가 우편선으로 도착했을 것이고 그곳 경찰한테는 이곳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세 미국인을 체포해주기 바란다는 연락이 해저 전신으로 전달되었을 거야. 그러나 인간이 세운 계획은 비록 최선을 다한 것이라 해도 어딘가에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존 오픈쇼를 살해한 범인들은 오렌지 씨앗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그들 못지않게 간교한 지혜와 뛰어난 결단력을 지닌 홈즈가 그들의 뒤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영원히 모를 운명이 되고 말았다. 그 해의 가을 폭풍은 근래 없는 대단한 것이었다. 우리들은 서베낭으로부터 론스타우의 소식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소식이 없었다. 그 후 가까스로 알아낸 것은 대서양 건너의 아득히 먼 어딘가에서 보트에 부서진 선미지 한 장이 물결에 떠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LS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는 것이다. 론스타워의 운명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알려지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